무기의 성능을 확실하게 검증하는 방법은 역시 실제로 쏴보는 게 최고겠죠. 다양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 역시 신무기의 성능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실제 목표물을 상대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실제 무기를 대상으로 신무기의 테스트가 이루어졌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타겟이 된 무기의 정체가 공개되자 우크라이나에서 뒷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네들이 억지를 부렸어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어안이 벙벙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무기를 맡겨놓은 듯 억지 부리던 우크라이나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육군에서 우리 방산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기존 정찰 드론을 개조한 공격 드론을 활용한 전투 실험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실험이 시작되자 2대의 공격 드론이 목표물 상공으로 날아갔고 제자리 비행으로 목표를 조준한 드론들은 150m 상공에서 포탄 6발을 낙하시켜 목표물을 정확히 적중시켰습니다. 공격 드론의 타겟이 된 전차는 전차의 취약점인 포탑 상부가 정확히 타격당하며 엔진룸이 불길에 휩싸이더니 순식간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정확하게 전차를 타격 가능한 국산 공격 드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였죠. 그런데 이번 테스트의 목표물이 된 전차가 다름 아닌 소련의 3세대급 주력 전차 T-80U였다고 합니다. 한국 육군에서 소련 전차를 어디서 구했나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과거 우리 군은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통해 소련제 전차 T-80U 40세대를 인도받았습니다. 소련 시절 한국에게 진차관 빚을 무기로 대신 지불한 것이었죠. 그리고 당시 러시아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러시아군에 인도되지 못하고 있던 T-80U 전차를 그대로 한국에서 가져왔었기에 중고도 아닌 따끈따끈한 신품 전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도착한 T-80U 전차는 우리 연구원들에 의해 철저하게 분해되어 연구되었고 이때 얻은 전차 기술은 향후 K2 전차를 개발하는 데 큰 자산이 되었죠. 모든 연구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 군에 편입되어 전력으로 쓰이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서서히 퇴역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퇴역시키는 김에 이번에 개발한 공격 드론의 파괴력을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 목표물로 활용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T-80U 전차가 이렇게 굴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크라이나에서 그럴 거면 우릴 주지라며 뒷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전부터 한국이 가지고 있는 T-80U 전차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왔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한국이 가지고 있는 T-80U, BMP-3와 같은 러시아제 기갑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를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였다는 것인데요. 이때까지 한국은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었는데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무기를 달라고 한국을 압박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획득한 T-80U 전차까지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요청이었죠.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는 우리 군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무기체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미군 측이 우크라이나에 한국군 무기 리스트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자칫 우크라이나를 통해 우리 군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뻔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이런 결례에도 한국은 전투식량이나 의료키트 등을 추가로 지원해줬었지만 러시아제 전차를 포함한 살상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넌지시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중한 거절을 납득하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황당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아무 일정도 없었는데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려 시도한 것입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일방적으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가 LIG 넥스원의 본사를 방문하겠다고 타진해 왔었습니다. 외교대사의 타국 방산업체 방문은 정치적 민감성이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반드시 외교부나 관련 정부기관을 통해 사전에 협의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방위사업 정도 건너뛰고 기업과 직접 접촉하려 했었습니다. 외교적 절차를 일방적으로 생략한 심각한 외교적 무례였죠. 물론 일방적인 방문 통보가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고 방문은 무산되고 살상무기 지원 이야기도 한동안 쏙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주한 대사의 무례는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10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인 드미트로 포노마렌코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포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30개국에서 100개가 넘는 군사 분야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자칭했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글 말미에 붙은 발언이 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왜 한국 기업들은 초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았는가라며 이번 우크라이나 방산 포럼에 한국 기업들이 초대되었음에도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마치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국제 포럼에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불쾌감을 안겼습니다.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행사도 아니었고 러시아와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를 대놓고 비난하며 지목한 행동은 외교적 결례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당시 한국 기업들은 카덱스 2024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카덱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 대기업들은 물론 로키드마틴, 엠브라에르, 사브 같은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카덱스를 뒤로하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우크라이나 행사에 참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듯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국 기업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자기 객관화가 부족하고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 대사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이 유독 한국의 심기를 긁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 세르기 코르슨스키는 적극적인 친일 행보를 보이며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며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었죠. 코르슨스키 대사는 러시아는 한국과 비슷한 파시즘 국가다라는 주장을 리트윗하며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었고 공식 SNS를 통해 혐한 발언을 공유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지러운데 공식 대사가 일본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외교 대참사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우크라이나의 대사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황당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당연히 거센 항의가 이어졌으나 주일 대사는 SNS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애도했다는 글을 올리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의 공식 항의는 물론 누리꾼들의 지속적인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코르슨스키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글을 일본 누리꾼들에게 리트윗하며 반성하는 모습 없이 친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규정하는 일본 방위성의 지도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한국 대사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라고 말했어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무수한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음에도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사과 한마디 없이 맡겨놓기라도 한 듯 무기를 내놓으라고 빚쟁이처럼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생각이 있어도 쏙 들어가게 만드는 태도인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막대한 물자와 군사기술을 지원하며 우리도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었습니다. 허나 우크라이나 대사들의 무례한 언사들이 주목받으며 논의조차 쏙 들어가고 말았죠. 이번에 공격 드론 테스트에 우크라이나가 달라고 질척거렸던 T-80U를 동원했던 것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줄 바에는 우리가 터뜨려버리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크라이나 대사가 노골적으로 일본을 옹호하는 이유는 일본이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1,400억 원 규모의 무상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가 만나 재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었죠. 외교적으로도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며 러시아를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일본을 찬양하겠다고 지지국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침공 이후 57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서 27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이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후원자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일본은 고작 30위에 그쳤습니다.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는 공수표 약속만 남발했지 실질적인 지원은 한국보다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전체보다 미국을 통해 한국이 우회 지원한 포탄 양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수십만 발의 포탄을 지원했었습니다. 한국의 포탄 지원이 없었더라면 우크라이나 전선은 진작에 무너지고 키이우에는 러시아 깃발이 걸려 있었겠죠. 배은망덕한 우크라이나의 산산조각난 러시아 전차로 답을 돌려준 한국. 그동안 저지른 외교적 결례에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의 총알 한 발 포탄 한 발도 더 전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